네, 안녕하십니까. GCPD 고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솔루션 데이 두 번째 세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EM12C를 통해서 어떻게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오라클 코리아의 최하배 선생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보통 다른 제품군은 아직 11G 같은데 12C가 된 지 얼마 됐나요, 이거는? 한 1년 정도 꽤 됐구나.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네네. EM이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비해서는 먼저 등장을 했고, 이제 EM이 보면 과거 10G하고 11G 버전에 비해서 네.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특히 11G까지는 화면 부분에 사용자가 클릭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다는 얘기도. 그게 좀 오라클스럽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이제 유저 입장에서 사용하기 좀 편하도록 UI가 많이 바뀐 것이 가장 눈에 띄고요. 네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예전에 없었던 좀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라이프 사이클 많이 들어요. 그죠? 네. 수명 주기 뭐 이렇게 많이 듣는데 사실 최 선생님이 생각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어떤 건지 관리라는 것이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밥을 먹고 네. 아플 때는 병원도 가고 그런 일련적인 자라면서 모든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의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라이프 사이클은 데이터베이스가 초기에 구축이 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성능적인 이슈를 검사를 하거나 그런 일련적인 모든 작업들 운영하는 곳에 발생하는 것들을 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하면 사실 기업에 있어서 네. 정보가 거의 모든 것은 다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좀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 본다면 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누신 것 같은데. 예, 앞서서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DBA들이 그간 손으로도 많이 작업을 했었고 했는데 네. 성능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빨리 찾아야 낼 수 있는 것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내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자산을 발견을 해야 될 것이 첫 네. 번째고 네. 그리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용량을 기존에 있었던 것을 판단을 해서 서버 몇 대에다 통합을 해서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예전에는 IT 자산이라면 이제 보통 이제 비품표해가지고 이제 수동을 해가지고 테이블 써가지고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산실에 가면 그죠? 네. 사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텐데.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IT 자산에는 요즘은 이제 물리적 자산도 있지만 네. 가상적인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예, 포함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자산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모든 구성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과거 이제 레거시 시스템부터 최근에 도입한 신규 장비까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엑셀로 관리를 하거나 수작업을 관리하는데 좀 쉽게 발견을 하려면 최근에 이제 EM12C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트 스캐닝하는 방식이 Nmap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네. 얘를 통하면 EM 메인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에 어디에 자산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하드웨어를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찾는 방식은 이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179.0.0에서부터 뭐 255.250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 대역대에 있는 것을 얘가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하드웨어를 파악을 했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하면 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대량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식의
그 관리 포인트로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 이렇게 이런 IT 자산들이 쫙 흩어져 있는데 네. 요즘 더 대세가 또 그걸 또 통합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통합하는데도 이제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런 게 자산 관리 관점에서 IT 자산 관리,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서버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쓰려고 하면 실제로 부하가 기존에 있는 뭐 DB를 운영하다가 보면 CPU 사용률이 어떻게 그래프를 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향후에 2B로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단에서 보시는 것은 앞서 두 개의 그래프 CPU 사용률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세 번째 화면이 될 텐데 네. 100%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의 구성은 안 되겠고 밑에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CPU 사용률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스토리지 사용률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계산을 해서 네. 통합을 가져가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계산이 사람 혼자서 IT 운영자 혼자서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이것도 뭔가 보통은 네. 자동화되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EM12C가 나오면서 이 컨솔리데이트 플래너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요즘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 가상화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로 등장을 했고 가상화 기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운영 기간에 대해서 네. 우리의 뭐 A라는 업무를 뭐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걔의 그래프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네트워크 활용률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서 앞으로 사용될 2B 서버를 이쪽 모델링에다 같이 넣으면 얘가 알아서 합쳐주는 그 모양을 그래프까지 보여주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리소스의 네.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어떤 리소스 사용량을 패턴을 얘가 예측하는군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네. 파악된 거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우측 중간에 보면 파란색, 검은색, 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통합을 했었을 때 일주일간 제일 끝에는 일단 빨간색은 CPU 사용률이 뭐 80% 이상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해서 리포트를 보고 통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IT 운영자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 지금은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 안 하시는 우선은 예. 그 EM 기능에서는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실 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예,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본사 쪽에서 교육을 또 받고 이런 내용을 실습을 해 보면서 알았는데 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리겠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렇기 자동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그냥 유지보수 계약만 맺고 있으면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유용한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자산을 다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도 좀 인텔리전트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모니터링이라는 분야는 예전부터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같은 거 할 때는 다 거의 있었던, 그죠? 예. 분야죠. 네. 기존까지 이제 10G, 11G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주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네. 주 키포인트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네, 것이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일어났는지 데이터가 잘 맞는지에 네, 대한 네. 모니터링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규제 준수를 위해서 네, 회사마다 규제 준수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들 이슈들을 모니터링해야 될 그런 필요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성능 진단이 사실 모니터링의 가장 또 핵심이죠, 기본이자,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기능은 이게 이제 고객분들도 워낙 많이 알고 계신 기능인데 10G 때부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CPU 사용률을 보거나 네. 데이터베이스는 특히나 이제 그 IO 인텐시브한 잡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IO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SQL들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라클이 이제 DB를 만든 지 30년 이상이 됐죠. 네네. 그래서 성능에 대한 고객들의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AWR이라고 해서 성능의 리파지토리를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DB에 어떤 병목이 발생을 했고 어떤 SQL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DB가 자동으로 문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30년간의 오라클의 경험이 다 여기 녹아져 있겠네요. 이 안에.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고 네. 실제로 어떤 SQL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인덱스를 만들어라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플랜을 변경을 해준다거나 이런 작업들 같이 튜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튜닝까지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DB로 따지면 11G에 대한 자동 튜닝까지 뉴피처로 등장을 했고요. 네네. 지금 EM12에 들어오면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개선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DB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붙는 세션들이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과 제가 각각의 유저로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작업이 빨리 처리가 안 돼서 행이 걸려 있거나 네네. 아니면 락이 걸려 있거나 이런 작업들을 액티브 세션에서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리얼타임 ADD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운영을 하다가 데드락이 걸렸거나 네. 아니면 어떤 메모리에 장애가 발생해서 DB가 행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보통의 다른 작업들도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때도 EM에서 12에는 그 진단 모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ADDM이 그때 리포트를 뽑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발생 후에 어떤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 좀 자세하게, 이건 화면 같은데, 실제 네. 이거 어떤 화면이죠, 이거는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보통 사용자들이 보시기 편한 것은 그래프로 되어 있어야 네네. 가장 보시기 편하실 텐데. 아까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12C에서. UI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뉴얼 최근에 없이? 매뉴얼 없이? 아, 매뉴얼이 필요하죠?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네. 매뉴얼 안 보고 그냥 눌러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탭다운 방식으로 해서 네. 클릭을 하면 직관적으로 밑에 팝업이 쭉 뜨는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그런 게 참, 하여튼 아이폰이 나오면서, 예? 하여튼 모든 IT 쪽에 매뉴얼에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10시경에 성능에 피크를 친 그런 장면인데 네. 지금 보시면 그 네모 박스로 돼 있어서 저 윈도우즈를 무브할 수 있습니다. 무브하시면 밑에 있는 SQL, 탑 SQL과 탑 세션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겠죠. 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션 기간 동안 어떤 SQL들이 액티비티를 얼만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네. 뭐 여기에 화면은 따로 없지만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서 튜닝을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그 버튼을 누르면 DB가 제가 수십 개, 한 50개 정도의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튜닝을 하면 한 1, 2분 정도, 보통 5분 언더로 네. 얘가 튜닝을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튜닝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은 이후에 얘가 그 레커멘드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그런 이거를 부분이 최종적으로 하겠냐 말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선택은 최종 적용할 수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작업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네. 그 설정을 DB에게 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DBA 분들이 이제 워낙 또 꼼꼼하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눈으로 다 직접 확인을 하시고 임플리먼트를 네. 하는 그 작업으로 완전 자동화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기 이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자동으로 튜닝하는 그 퀄리티랄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보통은 뭐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튜닝을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튜닝했구나라는 수준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튜닝을 막 초기라든가 중급 이하 정도의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이런 것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 네, 와 정도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걸 활용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 튜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가 가이드를 해주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네.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버릴 건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병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데이터 병영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데이터 병영 관리가 이게 그러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요. 어떤 보안 관점인지 아니면 예방 차원인지 뭐.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테스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테이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구조들을 그대로 따다가 저쪽에 테스트 장비에다가 넣고 데이터를 또 이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 A하고 B 시스템이 동일해야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정확히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어떤 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뷰 데피니션이 똑같아야지 나중에 혹시 당연히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틀리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변경 구조 모니터링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비교해 줄 수 있는 레벨이 지금 여기 데이터 변경은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캡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네. 실제 데이터 알맹이에 대한 변경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이 뒷부분에 말씀드릴 구성. 예, 껍데기 구성에 대한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얘는 구성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테이블 레벨에서부터 전체 데이터베이스 레벨에까지 내가 원하는 비교 구성이 비교를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건수가 보통은 100만 건, 수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그렇죠. 있는데 그 일일이 데이터 예, 레벨로는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그 내가 예를 들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뭐 한 3, 4개를 쭉쭉쭉 대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른지를 그래프로 이거 리포트로 얘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DBA 입장에서는 많이 편한 그런 툴이 그렇겠네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말고 그 자체 말고 그 구성도 어떻게 보면 구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알맹이에 대한 구성 비교를 했다면 얘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호스트라든가 OS를 네. 대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라든가 어떤 그 패키지들 네.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DB 역시 DB 입장에서는 보면 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DBA들이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파라미터를 다 튜닝을 해놓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튜닝을 해놨었던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다가 한 번에 디플로이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었던 방식은 통으로 카피를 하고 데이터 넘기고 DB 올리고 하는 작업이 다 수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좀 네. 불편하죠. 네. 그리고 한 곳에서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EM12C에 오면은 지금 보시면 저기 CD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준 구성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중요하겠네, 이게. 그렇죠. 예. 얘가 이제 핵심이 되면 얘를 구성 관리 DB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안에다가 사용자들이 DBA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알맹이들의 소스들을 여기다 다 넣어놓는 겁니다. 네네. 그럼 한 곳에 레파지토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나중에 다수의 DB에다가 한 번에 전달하는 것도 되고 또 반대로 다수의 같은 DB 거. 그렇죠. 비교가 됩니다. 구성 각각의 구성 정보들을 어떤 것이 틀린지를 네.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비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이제 실제로 인벤터리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나면 네. 그 안에서 서치하는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다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OS 버전이라든가 DB 각각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리고 리포팅은 실제 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로 관리가 되는 네. OS, DB,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리포트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게 토폴로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요? 이렇게 토폴로지가. 예, 이 토폴로지를 보면 우선 딱 보시고 느낌이 예, 한눈에 좀 전체 구성을 좀 한 방에 좀 쉽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보는 게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네, 네. 각각 그 화면 중에 보면 업, 다운 되어 있는 스테이터스가 보이게 되는데 화살표가, 네. 네, 각각의 이제 의존 관계들도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떴으면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지 네. OS의 문제인지 네트워크의 리스너 문제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트레이싱하기 쉽네. 그렇죠. 트레이싱을 하는 것이 아주 좀 쉽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보안도 되게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네. 보안 관리 쪽은 어떻게 뭐 발전된 게 있는지. 네, 보안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이외에 어떤 OS의 기밀한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실시간 변경 검출을 하는 뭐 OS 파일 권한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오디트하는 로그들도 봐야 될 것이고 어떤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그런 파일들 네. 수정이 되면 사용자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그 EM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거기에 권한이 바뀌었다거나 갑자기 뭐 딜리트가 됐다거나 이런 액세스의 흔적이 보이면 지금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사람이 수갑 찬 모양이 보이시죠? 그 바로 밑에 그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네. 보입니다. 그 그래프 형식으로 해서 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까지를 침해했는지 얘가 실시간으로 딱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래킹하는 것이 좀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 사용자에 대한 그죠? 사실 이렇게 뚫리는 게 외부 해커에 의한 것보다 내부 사용자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도 유용하게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부적이고 외부적이고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규제들이. 네. 규제에 대한 준수 관점은 어떤지. 네. 보통 시장에 보면 이런 보안 표준과 관련돼 있는 그 규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얘는 그 PCI에 대한 그 보안 규정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바이러스에 침입하기 위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으면 네.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뭐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하고 각각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룰마다 나의 어떤 DB라든가 OS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그 스탠다드들은 다 있을 텐데 쉽게 그쪽을 클릭해서 보면 룰에는 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보안 이슈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네.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크리티컬이라든가 워닝 등의 메시지를 뿌려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꾸 그 세상이 보면 모든 것이 다 분석되고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 돼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어떠세요? 이게 그 과거 이제 10G, 11G 버전에 비해서 EM12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리소스도 무거워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의 다 자동화를 해서 운영을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자산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 다음에 있을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실제로 다 자동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이제 문제는 어. 그 DBA 분들이 어.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알고 쓸 수 있느냐 아니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하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걸 한번 그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아직 못 본 분들도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EM12도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EM을 진단과 튜닝, 성능 진단과 튜닝하는 부분으로만 거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것까지 네. EM에서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오퍼레이션 쪽이 여기 시청자분들, 그 IT 운영자분들한테는 이쪽이 사실은 자기 시간 많이 쓰는 분야가 예, 많잖아요. 네. 이것이 더 간편해진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간편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어떤 키포인트만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실제로 그 어떤 오퍼레이션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패치를 적용을 하거나 네.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하면 각각이 이제 사용자들마다 권한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패치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루트 권한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루트 권한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안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네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롤을 분리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네. 롤을 분리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롤들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접근 권한도 조금 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롤을 분리해 놓고 변경 안 되게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보통 이 자동화 툴에다가 맡기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돌아가는지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밑단에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로그를 남기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IT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도 뭔가 더 중앙에서 뭔가
통합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처럼 그렇게 그 각각 롤들마다 해야 될 작업들을 다르게 이제 분할해서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설치를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작업들은 각각의 시스템들마다 패치를 네. 다 올려놓습니다. 음. 패치를 다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오퍼레이션을 해보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다 올리지 말고 한쪽에 중앙 레파지토리에다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M을. 그 레파지토리로 저장을 해놓으면 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패치를 할 때도 저장 용도로 바로 네. 멀티로도 디플로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그 템플릿처럼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프로시저로 잘 돌아가는 과정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해 놓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거 갖다가 그 다음 구현에도 계속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EM에서도 그 사용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디플로이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라이브러리에 업로드를 해놓고 각각의 설치할 때마다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각 과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패스는 A, B, C를 디폴트로 넣어놓고 얘는 수정해라 안 해라 라는 그런 과정들을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작업들은 이제 비단 오라클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바를 설치하는 그 화면이 될 텐데 네. 보통 OS에다가 자바를 설치를 할 때 그 과정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도 이쪽에 프로시저에다 등록을 해놓고 한 번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데이터베이스 설치는 또 얼마나 또 간편해졌는지.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이라고 적어놨는데 관리자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운영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려고 하면 네. 클론을 뜨거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이 초기 설치가 될 텐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를 들어가서 네. 타르로 묶어서 통째로 넘기고 네. 거기 다시 풀고 아. 올리고 파라미터 설정하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 방법이죠. 그렇죠. 단순 반복. 전혀 단순 창의적이지 방법. 않은. 그 작업들이 네. 뭐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초기 설치하는 것을 한 번에 좀 쉽게 하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비저닝의 과정들을 네. 좀 자동화를 해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이렇게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선은 프로비저닝을 할 그 대상이 되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네.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일종을 좀 변경을 할지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에 다시 나오겠지만 네. 각각의 스텝별로 어떤 스텝은 엔드 유저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아. 하거나 어떤 것을 아예 잠가 놓거나 네네. 그런 잠금값 설정까지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터에게. 네네. 네. 그래서 일련의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여기 아까 잠금값 있는 예, 거 맨 밑에가 맞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것을 참조를 할 것이냐. 보시면 뭐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골드 이미지, 네. 데이터베이스 골드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이 이미지들은 EM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 그 중에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템플릿처럼 예.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자체만 그대로 사용자들에게 주면 이걸 찍어내는 과정은 뭐 크게 그렇죠. 문제가 없이 네.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EM12가 들어오면서 EM12C가 C의 약자가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입니다. 예. 클라우드란 얘기는 그 동일한 가상화 환경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필요도 있고 네. 그런 이런 프로비저닝의 니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DBA나 오퍼레이터들이 이거를 템플릿을 쓰겠지만 네.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실제 엔드 유저들이 됩니다. 우리 클라우드에 접속할 그렇죠. 외부 사람들에게 네. DB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 템플릿만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단계 넘어가면서 나에 맞는 구미에 맞게 아.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맞춤형이 되게 쉬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또 하면 패치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시스템 관리하는데 패치가 안 나올 수 없는데 패치 쪽은 또 어떻게 또 예, 뭐예요? 패치도 당연히 자동화가 됩니다. DB에서 하는 것은 다 자동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치도 자동화가 되는데 패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분석을 애널라이즈, 하고 테스트하고 프로비징하고 리포트하는 내용이 있죠. 실제 패치하는 작업은 금세 끝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스템에 컴플릿이 안 나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 이미지 패치 이미지를 올려야 될 것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업들을 지금 보시면 My Oracle Support라는 왼쪽에 네네.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네. 그 EM과 My Oracle Support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우리 시스템이 만약에 관리하는 것이 10G, 11G가 있다. 그럼 여기에 맞는 레커멘드도 얘가 알려주고 아, 네.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EM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네. 분석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능. 그러니까 마이 오라클 서포트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어떤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말 그대로 서포트 DB나 어플리케이션 오라클의 모든 제품들을 패치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네. 어떤 그 기술 이슈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는 아주 방대한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패치를 적용을 할 때 적용할 패치하고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하고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패치 충돌하고 이런 대상 서버에 적합한 것을 분석을 하고 네. 어떤 식으로 패치를 적용을 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디플리먼트 옵션에 네. 보면 이 패치를 직접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그 DB에다가 다이렉트로 할지 아니면 별도의 오라클 홈을 하나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네. 할지 이런 디플로이먼트 방식까지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스케줄링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패치 밤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밤새 그래서 야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DBA 분들이 뭐 다른 모든 분들 다 오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걸어 놓고 밤에 와서 잠깐 보는 거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네. 오라클 홈을 네. 다른 쪽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패치를 하면 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예전 시스템은 변경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없이 다음날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제 뭐 롤들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치가 오퍼레이터 입장에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 위에 상위 관리자들에게 어프로브를 먼저 받고 어프로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걸 어프로브를 하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작업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패치할 때 요즘 뭐 다운타임 같은 건 자꾸 다운타임은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나 아니면 니어 제로로 가는 게 추세인데, 그죠? 비즈니스가 빨라지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관점 어떻게 개선되는지. 네, 그 오라클에서도 다운타임 없이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방법은 아웃 오브 플레이스 패칭이라고 해서 기존에 보면 오라클 홈이 DB12 해서 호스트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요걸 가지고 얘 홈을 다른 쪽에 하나가 더 카피를 해 놓는 겁니다. 일단 카피를 해 놓고 그쪽 환경에다가 패치 적용을 하는 거죠. 패치 적용을 하고 실제로 패치가 잘 적용이 됐으면 DB를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만 네, 있으면 네. 다운타임을 아주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게 만약에 RAC라고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로 묶인 환경이라고 하면 한쪽씩 내리고 패치를 적용하는 롤링 패치 방식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도 뭐 당연히 뭐 위저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버전에서는 10.2 버전 그 이후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G에서 11G나 이제 네. 향후
올 가을쯤에 12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런 식의 10G 이상 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걸 쓰면 좋은 것은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획기적으로 똑같이 맞춥니다. OS도 똑같이 맞추고, DB 버전, 거기 패치, 파라미터까지 베스트로 딱 맞추잖아요. 네네.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후보로 쭉 불러드리고, 네. 얘네들에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테스트가 예전보다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회사 간에 뭐 합병, 그다음에 새로운 부서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테스트도 되게 이제는 큰 아주 상시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테스트 관리도. 이제 이 기능은 12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으로 다 카피해서 넘깁니다. 네. 넘기는데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때 대부분의 하시는 작업들은 운영의 수백 기가, 수테라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을 통째로 다 옮길 것인가. 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지도 아주 비싸고 모두 다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데이터들, 아주 중요한 테스트 데이터들만 옮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밀 데이터들을 네. 테스트 환경에다 개발자들에다가 주면 주민번호라든가 카드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스킹할 수 있는 구조까지 여기 테스트 관리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면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테스트 샘플로 데이터를 넘기다가 보면 그 보통의 그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그 레퍼런스 관계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렇죠. 그 무결성 네. 관계들. 그런 것들이 다 당연히 깨지게 되는데 이 오라클 DB에 대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로 서브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내가 원하는 스키마들을 쭉쭉 긁어 모으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후보로 모읍니다. 거기에서 익스포트로 데이터를 넘길지 테스트 데이터로 네. 테스트 환경으로 아니면 여기 인플레이스 딜리트라고 있는데 지금 환경 자체를 서브 세팅으로 바로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남겨놓을지 네, 두 가지 방식으로 간추려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 방식은 기존에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관계가 다 유지가 됩니다. 네. 네, 그대로 다 유지해서 넘어가고 이것이 단순한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받으면 거기에 보면 그냥 데이터들만 보통 들어갑니다. 그렇죠. 데이터 인덱스 네. 이런 것들만 네. 들어가는데 이 방식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이게 PLSQL로 스크립트로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익스포트 임포트 방식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다 참조해서 넘길 수 있는. 그 관계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네. 그 환경이 프로덕션에 있던 그 환경이 그대로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기밀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이제 마스킹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브 세팅 자체가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네네. 서브 세팅해서 내려가겠다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스킹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밀 데이터들을 어떤 뭐 널 처리를 한다던가 네. 랜덤하게 섞는다던가 뭐 특별한 부호로 변경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서브 세팅을 하면서 내가 후보가 되는 데이터들을 추려놨습니다. 네. 그 중에서 기밀 데이터들을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개발자들은 딱 받고 나면 솔직히 편합니다. 뭐 보안 이슈도 크게 없고 그렇죠. 전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위에다가 뭐 보고할 때도 우리는 기밀 데이터 이렇게 마스킹 처리 다 해서 네. 했고 스토리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정말 스토리지도 절감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안하고 스토리지 절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키 모토로 또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을 또 이제 많이 모르십니다. 아까 네. 컨solidation 플래너처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올해 뭐 핸즈온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질문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설문조사 지금 할 거니까요. 매 세션마다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 같은 설문하고 질문 잘하신 분들한테 매 세션마다 저희가 3분씩 그래서
USB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무선 키보드, 고급 키보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기왕이면은 뭐 질문하셔가지고 물론 궁금하게 질문하셨겠지만 더불어가지고 경품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승우님 PPT 자료는 그 지금 토크IT.tv 사이트에서 일주일 뒤쯤에 저희가 올려놓으니까 그때 다시 보기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하고 PPT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진호님, 매 분이나 매 초마다 성능 수집을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고성능 서버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DB 서버의 부하는 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고성능 서버에만 이런 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EM12C가. 네. 만약에 고성능 서버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보시면 그 EM을 쓸 수 있는 이 화면을 뿌려주는 것은 보통 분리를 해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그쪽 데이터베이스 타겟에는 네. 에이전트, 경량의 에이전트만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뭐 초단위의 캡처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 부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제가 이제 EM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하면 그 시스템 리소스가 아주 부족한 경우에서 이걸 돌리면 당연히 좀 네. 성능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 P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성능이 EM에서 권고하는 그 사항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서 하면 아주 잘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편차가 아주 좀 심하더라고요. 보통은 보니까. 그래서 소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을 하고 부하는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 EM2FC 같은 거는 IT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거의 뭐 생활에 그렇죠. 질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이걸 얼만큼 아시느냐에 따라서 좀 기존에 10시간 걸렸던 것을 좀 편하게 한두 시간 3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될 수 있죠. 자, 오정태님. DB 암호화나 오라클 보안 툴에서 기능 설정 시 시스템 성능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성능 저하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는지요? 보안과 관련된 있는 성능 저하라 하시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라든가 뭐 접근 제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감사하는 그런 기능들이 될 텐데 뭐 암호화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모든 기능들을 각각의 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고 EM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암호화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는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라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G에 들어오면서 테이블 스페이스 방식의 암호화도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건건 단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통에 대해서 네. 헤더에다가 암호화를 시키면 성능에 대한 이슈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암호화를 하면 보통은 인덱스를 활용을 못합니다. 네네. 레인지 스캔을 통한 인덱스 활용이 안 되는데 테이블 스페이스 방식을 통하면 그런 기능들까지 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하는 글쎄요, 부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메일을 주시죠. 예, 네. 뭐 나와 있는 수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께서 오정태님께서 좋은 점을 코멘트해 주셨는데 그 자동화된 툴이 관리하기엔 좋은데 관리자가 귀찮아가지고 불필요한 것까지 다 자동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네. 그런 것들까지 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에이전트 방식이 여기 지금 EM12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능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 수집이 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면 그게 부하가 좀 더 많겠죠. 근데 12에 들어오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만 아주 경량화되어 있는 것을 디플로이를 하고 예를 들어 성능 모니터링을 하겠다. 네. 그럼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런 플러그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 엑사데이터다. 그럼 엑사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면 엑사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하면 네. 그나마 좀 관리하는 모든 것에서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창구님 개인적으로는 관리 툴이 없거나 성능이 낮아서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무리 자동화라고 해도 관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며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나요? 사실 김창곤님이나 아까 오정태님이나도 유사한 어떤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네. 지금 질문은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도중에 실제로 이게 작업이 다 됩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네. 튜닝도 가능하고 네. 뭐 패치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OS에서 주기적으로 크롬으로 등록해놓은 쉘 스크립트를 돌려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네. 그러면 그것을 크롬 탭에다 등록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EM에다가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놓고 얘를 몇 분마다 돌려라라고 잡을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작업들을 실제로 OS에 날아가서 그 작업들이 처리가 되고 그 잡에 대한 로그들도 EM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한번 원하시는 기능들을 실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그것이 더 디테일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오라클 성능이 좋아질 때마다 튜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성능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9i, 10G, 11G에 들어오면서 성능 향상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기능도 추가될 뿐더러. 네. 그래서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그만큼의 튜닝 전문가들도 솔직히 설 곳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EM의 툴이 성능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고 튜닝하는 거에 다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주 딥하게 내용을 진단해주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꼭 이런 그 DBA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네. 그 이제 시스템이랑은 경쟁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자꾸 거기에 집착하면은 안 좋은 어떤 시대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네. 관리해야 될 시스템들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툴을 쓰거나 아니면 기능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네.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기서도 가는, 이런 툴이 있으니 관리하시는 분들은 과거 10시간이 걸렸던 것을 좀 네.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안순규님, 오라클의 기술이 퍼포먼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쪽으로 변경을 느끼게 해주는 EM12C로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관리자 입장에서 다양한 설정을 포함해서 이미 많은 관리 툴을 사용하기에는 주기적인 사용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12C에 대한 관리 튜닝도 해주는죠. 관리 튜닝. 관리 튜닝. 네, 이분이 어떤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관리 튜닝. 관리 그러니까 튜닝이다. 네. 이분들이 보면 관리자가 네. 우리가 현실에서 되게 잡무도 많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 많은데 이러니까 좋은 기능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다 써먹자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튜닝, 관리 교육이라 해요. 네. 이것을 우선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그룹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DB를 뭐 A라는 섹션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묻거나 어플리케이션 뭐 다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화면들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언론 로그들 네.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들어가서 언론 로그를 보거나 EM에서도 볼 수는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인시던트로 해서 문제가 되는 얼럿들을 사용자들이 나의 관리 포인트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EM에다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몇 개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들어가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A 항목에는 스토리지 관련돼 있는 것들의 언론만 쭉 보여주는다거나 뭐 B는 C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눠놔서 보시면 네.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12에서 그런 유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좀 마저 해주시고요. 메시지만 설문하니까요. 자, 지금 2시 52분이네요. 좀 길어졌는데요. 자, 마지막 한 말씀해 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류성민님, MySQL 등 메모리 DB도 인수했는데 이런 DB 등을 EM으로 오라클과 같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툴도 제공 예정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는 그 메모리 DB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로드맵까지는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EM 자체가 지금 12를 들어오면서 모든 인수한 제품들을 네. 오라클 EM에다가 다 넣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스탬 관련한 내용들도 향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예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이분들이 이거 안 써본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맛보기라도 한번 해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해볼 수 가장 좋은 있을까요? 방법이 요즘에 그 유튜브 많이 들어가실 텐데 유튜브, 예, 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음. 오라클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를 치시면 실제로 이 화면에서 순서로 클릭을 하고 어떤 식의 작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그러니까 대한 것을 EM12C 하면 나오겠네. 예, 나옵니다.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EM12C. 네,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단 지금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영문으로, 나쁘네.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만드셔야겠네, 최현 선생님께서. 저희 쪽에서 지금 그 뷰렛이나 이런 것을 어. 한국 저희 프리세일즈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한글로. 그래서 그것은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양이 워낙 많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정리를 드리면 기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뭐 설치에서부터 모니터링,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네. EM을 통하면 DBA들이 조금 더 자신의 시간들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이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과거에는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밤늦게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실수를 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보람차게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신가? 아까 안승규님께서 오라클의 기술이 퍼포먼스에서 UI 쪽으로 변경을 느끼게 해준다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UI보다 저는 이제 이것이 IT 운영자들이 어쩌면 사용자 경험 이걸 진짜 써보면 그 사용자 경험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을 되게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요즘 고객 관리에서 CRM만이 아니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 CRM이 이제 진화해가지고 CRM도 이제는 고객 경험, 커스터머 CX라고 합니다.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CXM으로 간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시 55분이니까요. 3시 한 2분? 네, 7분 정도 쉬었다. 3시 2분서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